엄마, 여긴 어떡해? 왜? 그 섬에서 죽어 모래사장에 파묻혀 있어야 할 사람이 한국에 버젓이 있으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금까지 엄마 찾다가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발뺌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벌여놓고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해? 내가 독사 같은 새끼를 키웠어. 내가 아주 내 목을 물어뜯을 독사를 키웠지.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리고 집은 왜 텅텅 빈 거요? 왜 텅텅 비긴? 짐을 팔았으니 짐을 빼준 거지. 집을 팔았다고요? 괘씸한 자식놈이 내 남편이랑 손을 잡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기에 선수 쳤다. 됐냐? 안녕하세요. 저는 양아들의 어마어마한 덫에 걸려들어 죽다 살아난 60대 여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해줄 것 없다, 내어줄 것 없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방직 공장에 취직한 이후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다정다감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와 성향이 잘 맞았던 건 아닌데 당시 이른 결혼을 원했던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을 잘한 일이라곤 평생을 의지할 딸하나 안 것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풍족한 삶은 아니어도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아들이 똑 하고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새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우리 집과는 달리 새언니 친정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새언니는 그 당시에도 어렵다는 유학을 하고 들어왔을 정도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재력이든 학력이든 능력이 되는 사윗감을 얻고 싶어 했다고 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두 사람이 정말 애를 썼는데 결국 사돈은 자기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둑한 사윗감이라는 이유로 끝끝내 반대하셨지요. 그래서 새언니는 부모와 절연하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저희 친정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지 얼마 안 돼 아들을 낳았네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카를 부모님께 맡겨놓고 외출한 오빠 부부가 사고로 한날1시에 조카를 두고 먼저 가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조카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된 겁니다. 오빠는 어려운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의사든 검사든 했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하지만 많은 학비를 드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했죠. 명문대를 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새언니를 만나게 된 거고요. 오빠는 결혼 전에도 월급을 받으면 자기 욕심은 다 버리고 고스란히 생활비로 쓰라고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도 컸지만 부모에 대한 효심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으니 저희 가족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문제는 혼자 남은 조카였어요. 처음에는 겨우 2살밖에 안 된 조카를 부모님이 맡아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그 나이 되도록 일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어린아이를 챙기는 것이 당시 60을 바라보는 나이의 부모님에겐 보통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문제였지요. 물론 새언니 쪽 가족의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귀한 둘째 딸이었다는 정보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게 없었어요. 사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어
새언니의 사망 사실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카는 온전히 우리 가족의 몫이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현수,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현수를 맡아 키우기엔 나이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오빠 자식인데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랬다간 평생 우리 가족의 한이 될 것 같아. 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굴어? 안 그래도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당신 말대로 현수, 우리 자식으로 키우는 게 제일 나은 방법 같아. 당신은 형님 자식이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도 형님이랑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현수 저대로 보육원에 보내면 나중에 형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남편은 고맙게도 제 뜻을 이해해 주었고 조카는 3살이 되어서 양현수가 아닌 남편의 성을 딴 조현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된 순간 저는 정말 현수를 제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남편은 회사로 저는 식당을 다니면서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자식 삼아 키우긴 했지만 행여 그 어린 것이 뭘 알고 눈치라도 볼까봐 친딸보다 아들을 더 챙겼네요. 딸은 아들이 친동생이 아니라 외삼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7살이었는데도 집안 어른들이 하는 대화나 돌아가는 상황에 눈치가 빤했던 겁니다. 내내 아는 체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월급을 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오순도순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 평소에 저희 부부는 닭다리를 하나씩 아이들에게 먹게 했는데 그날 아들이 혼자서 닭다리 2개를 홀라당 먹어버린 겁니다. 그날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 딸을 불러서 자기 전에 말했어요. 나중에 치킨 먹을 때는 꼭 닭다리 먼저 챙겨줄게. 괜찮아. 닭다리 정도야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 그런 걸로 현수랑 싸우면 외삼촌이 슬퍼할 것 같아. 어? 너 설마 알고 있었어? 응. 근데 걱정하지 마, 엄마. 현수한테는 말 안 해. 티도 안 낼 거고. 현수 먹고 싶은 것도 더 먹으라고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더 하라고 해. 나는 괜찮아. 저도 모르게 아들 마음을 헤아리느라 딸이 그렇게 속 깊은 생각을 하는 줄도 몰랐지요. 그 뒤로도 딸은 뭐든 괜찮다고 하며 아들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공부 욕심이 있어 학원비만 해도 상당했는데 따로 과외시켜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쩔쩔매고 있을 때 딸이 당분간 학원을 쉬고 싶다며 학원비를 양보한 일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됐는데 딸의 양보가 그저 고맙기만 했죠. 딸도 그저 애였을 뿐인데 속 깊은 딸이 제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따로 애들 저녁 챙겨줄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학원 가기 전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은 식당에 오지 않고 번번이 저녁을 걸으며 학원에 가는 거예요. 한창 성장기라 걱정되는 마음에 꼭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아들은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놓고 다음 날이면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래놓고 늦은 밤 학원에서 돌아와 밥을 찾기에 왜 제때 밥을 먹지 않느냐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심통이 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학원 애들이 나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보고 엄마 식당에 일 다닌다고 놀리잖아. 뭐? 그게 어때서? 식당에서 일해서 너 학원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잖아. 다른 엄마들은 회사 다니는데 엄마만 식당 다닌다고. 그것도 냄새나고 후진 식당이라고 이미 애들 사이에서 다 소문났단 말이야. 아들의 말에 누가 머리를 한 대 꽝 친 것처럼 어지라더라고요. 아들 표현으론 냄새나고 후진 식당이라고 했지만
번듯하고 유명한 식당은 아니어도 꽤 많은 단골 손님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사장님 부부도 굉장히 선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제 상황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또 얼마나 모주말은 쉽게 하는지. 사장도 아니고 후진 식당에서 일해서 얼마 버냐며 아들에게 100원을 던지며 모욕을 주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게 아들에게 창피한 일이 되는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정직한 일을 하며 땀 흘려 버는 돈으로 애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매일같이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시간이 남으면 저 대신 먹던 그릇도 치워놓고 가곤 했어요. 싹싹하고 예쁘게 자란 딸이라고 사장님 부부도 단골 손님들도 예뻐하셨네요.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가진 부모는 못 되어도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려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어느 부모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서럽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총총 부은 눈으로 아침을 차려내고 학교 가기 전에 아들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내세울 만한 일을 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수가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현수가 엄마랑 아빠 상황을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 어렵게 꺼낸 진심을 담은 말에 아들은 듣고 있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말이 아들에게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아들이 그런 말을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당하고 싶지 않은 사춘기 아들 마음을 저도 이해하려 노력했네요. 그 뒤로는 밤에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들이 먹을 저녁을 따로 챙겨놓곤 했습니다. 딸은 왜 혼내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친자식처럼 키운다지만 다른 데서 남의 자식인 티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아이가 더 불쌍하고 만약 오빠 밑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소리를 들었겠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더 앞선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저 하는 일이라곤 공부밖에 없었어요. 단골들 말을 들어보면 애들이 용돈을 받으면 오락실에 퍼붓고 와서 고민이 많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오락실은커녕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밤낮 없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책상에 앉아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다였어요. 오빠도 공부를 잘해 대학에 갔었고 세연이도 유학을 했던 사람이니 그 자식이 학구열이 높은 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공부만 해대는 모습에 내심 신경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정직한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희 부부의 삶이 되레 아들에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본보기가 된 것 같기도 했거든요. 아들은 시험 한번 보고 오면 한 문제 틀리는 것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려오는 날에는 분을 못 이겨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땐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마지막 영어 시험에서 3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그날 무릎을 꿇고서는 딱 3달만 영어 과외를 시켜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집 상황을 아니 어떻게 해서든 과외를 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걸 외면하나요? 결국 적금을 해지하려는데 딸이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당시 딸은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가고 싶어 했던 수도권 대학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면서 지역 대학에 장학금을 받아 3년제 간호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실은 그 대학에 붙어놓고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역대학교에 갔던 거였어요. 자기 실력 알았으면 됐다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정말 미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때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아들 과외비로 내준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과외를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기어이 전교 1등을 해냈습니다. 딸이 웃으며 그랬어요. 그래도 지원해줄 맛이 나는 근성 있는 녀석이라고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들고 와 흡족하게 웃는 아들을 보니 저도 그제야 마음이 놓이곤 했네요. 그렇게 3년 내내 책상에서 벗어나지 않던 녀석이 결국 목표하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던 날,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잘했다, 장하다 하면서요. 게다가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갔으니 대학 등록금도 받아가지 않았어요. 거기다 기숙사 생활이 적응되지 않는다고 저도 모르게 자취방을 얻어 살더라고요. 아무리 학생들이 사는 원룸이라지만 보증금이며 월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싶어 걱정하니 기업 장학금도 타고 틈틈이 알바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S대생이라고 하면 줄을 서서 받는 거 아니라 꽤 쏠쏠했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니만 하면 먼저 간 오빠 부부에게도 자랑스레 당신 아들 내가 잘 키웠다 말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대학을 나온 이후 아들은 보란듯이 금융권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차도 사고 혼자 살만한 오피스텔도 전세로 얻었더라고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멋들어지게 사나 싶어 뿌듯했어요. 이제 장가만 보내면 되겠다. 그럼 정말 우리 부부가 할 일은 끝이다 그랬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군요. 아들이랑은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어린 아가씨였는데 어디 회사 회장 비서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여러모로 성격이나 취향이 잘 맞아 바로 결혼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비서실에 있는 아가씨라 그런지 생긴 것도 참하고 어른들한테 싹싹한 게 참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고아로 자란 것이 못마땅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노력해서 현수씨 내조하고 어머님, 아버님 보필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어찌나 쩔쩔매매 이야기를 꺼냈는지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를 모두 여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세상간 오빠 부부가 떠올랐네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들이나 그 아가씨나 처지가 다를 것도 없는데 못마땅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흠도 아니니 괜히 주눅들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부탁.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보지 못해. 어머님, 아버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당분간은 합가해서 두 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도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죠. 요즘 어떤 아가씨가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하나요? 애들이 독립한 이후로 둘만 살아 외로웠던 터라 저희 부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자라는 동안 저희 부부도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아들이 결혼하면 집값에 보태라고 적지 않은 돈을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몇 년간은 합가해서 살고 싶다고 하니 살던 집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아들 부부가 쓸 안방을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내어주고 작은 방에 저희 부부 짐을 옮겼어요. 방이 3개라 아들이 쓰던 방을 침실을 삼고 딸이 쓰던 방을 옷과 수납장을 채웠지요. 대부분을 거실에서 지내는 남편은 방이 좁아졌다고 해서 불만도 없었고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고 있다던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집으로 들어와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제 상상도 못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결혼을 3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그림 같은 곳이 다 있단 말이야?
여기가 필리핀 보라카이라는 곳인데 해변이 진짜 끝내주거든. 미정이가 여기로 신혼여행 가고 싶다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신혼여행? 좋지. 이렇게 멋진 곳으로 신혼여행 가면 미정이 아주 좋아 죽겠다. 자고로 신혼여행은 여자가 가자는 쪽으로 따라줘야 돼. 좋아? 그럼 엄마랑 아빠도 같이 가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네 신혼여행 가는데 왜 우리가 따라가? 우리 그렇게 염치도 눈치도 없는 부모 만들지 말아라. 넘치도 눈치도 없다니. 원래 미정이가 다 같이 가족여행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누나는 도저히 휴가 내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넷이서 가자는 건데. 미정이 한 번도 가족여행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우, 미정이가 그래? 한 번도 가족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다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못 이기는 척 같이 좀 가줘. 엄마도 이런 데 가면 좋잖아. 지금까지 식당이라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으면서. 엄마 10년 전에 상인의 계에서 2박 3일로 제주도 갔다 온 게 마지막 여행 아니야? 아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행은. 외국까지 나가는 거면 식당 문도 오래 닫아야 할 텐데. 그만큼 일했으면 며칠은 좀 쉬자 엄마. 며느리 소원이라니까. 아유,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뭐라고 해. 너희 아빠랑 이야기해보마. 넌지시 남편에게 제안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혼여행에 시부모가 따라가는 게 맞냐고 걱정하니 다음날엔 며느리가 직접 나서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못 해봐 서러웠는데 다 커서 부모님과 해외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같이 팔짱을 끼고 말 부모가 없어 서러웠는데 그거 한 번만 해달라고 사람 마음 약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식당도 일주일을 쉬고 필리핀 여행에 가게 된 겁니다. 마침 필리핀에는 아들이 아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인 덕에 현지인들과 막힘없는 소통을 하며 이곳저곳 구경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근사하고 멋진 방은 또 처음이었고 해변에서 바라보던 일몰은 아직도 천국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어요. 같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이틀을 보내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성투어를 간다고 이른 아침부터 배를 태우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를 탈 때마다 멀미가 있어 리조트에서 쉬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다 같이 온 자리에서 괜히 초치지 말라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 섬은 배를 타고도 2시간은 좋게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과연 그 사람 말대로 관광객 하나 없이 원주민들만 있는 섬은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나절만 잠깐 머물다 가기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하얀 모래사장에 현실감 떨어지는 고요한 광경을 눈에 넣고 있자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참 해변 산책을 하다가 그 사장이 많은 사람 집에서 현지인이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내심 제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또 그렇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조용한 바닷가 그늘에 앉아있다 보니 또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잠깐 눈을 붙이겠다고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파도 소리와 귓가의 바람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쩐지 주변이 서늘하고 어둡더라고요. 화들짝 놀라 주변을 보니 세상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 며느리도 그리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도요. 내가 아직 꿈에서 덜 깼나 싶어 경황도 없이 밤바다를 헤집으며 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섬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오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상태로 그저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빛이라고는 정말 밤하늘의 달과 별뿐이더군요. 현지인의 집이라고 알고 있던 방향도 빛의 한 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잔뜩 경계하며 거리를 좁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꾸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지요. 어디 가야 한다 그런 소리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발길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차라리 뻥 뚫린 해변가에서 나리발길을 기다리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막무가내로 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제발 좀 놓아달라. 거의 울다시피 하고 간 곳은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저를 놓고는 자기도 자리를 잡고 자더라고요. 마치 거기서 자라는 것처럼요. 이미 밤이 되도록 자다 일어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낮잠이 자고 싶었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깊이 잠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잠이 들었다고 놓고 간 것은 아닐 테고 남편한테도 빤히 잠깐 눈만 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남은 거잖아요. 필씨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만 같은 불안감에 날이 밝도록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현지인들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찾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데려왔던 여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내게 바나나잎에 싸서 찐 음식을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울면서 그저 제 가족만 찾았지요. 내 가족이요. 내 남편이랑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배 운전해서 온 그 사람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 리 없으니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핸드폰도 있었지만 그 섬에선 전파도 잡히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어요. 아침도 거르고 다시 해변으로 나가 배가 섰던 곳으로 갔는데 정말 고요해도 그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 싶게 조용했어요. 전날엔 그 고요가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와서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공포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니 그야말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제가 아무리 몸짓 발짓을 써가며 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해봐도 현지인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피식 웃기만 하고는 고개를 젓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나는 평생 여기에 있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방방 뛰었다가 미친 것처럼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하다 보니 옷도 꼴도 정말 엉망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어제 잠이 들었던 자리에 가서 마른 울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배가 하나 오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남편인가 싶어 한달음에 내달렸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인은 분명해 보였지만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그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현수가 아니네. 우리 현수가 아니야. 아유, 어쩜 좋아. 아유, 어쩜 좋아. 한국 분이세요. 아니, 한국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한국 분이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총각, 나 좀 도와줘요. 내가 가족을 잃어버렸어. 가족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여기서요? 아니, 대체 무슨 일... 근데 아주머님, 저희 어디서 뵌 적 있지 않나요? 그게 무슨... 총각, 나 알아요? 아니, 나는 아들 며느리 따라서 남편이랑 여기까지 놀러 온 건데 내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다 사라졌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 혹시 땡땡동에서 백반집 하지 않으셨어요? 총각이 내 식당을 알아요? 내가 거기서 백반집을 오래 했는데. 아주머니, 저예요, 저.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10년 전쯤에 왜요? 돈 없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밥 그냥 드시고 제가 돈 없으니 밥만 먹을 테니까 8,000원짜리 찌개 백반 4,000원에 달라고 했더니
아주버님이 8,000원 양 그대로 주시면서 우리 집은 그게 반이에요 하셨잖아요. 음, 아, 정말 그 청각이란 말이에요? 맞네,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 아니, 근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총각이 왜 여기 있어? 제가 그때 아주머님 덕에 맛있는 밥 먹고 힘내서 방송국 시험에 합격해서요. 다큐멘터리 찍는 PD가 됐거든요. 알고 보니 그 총각은 10여 년 전 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던 총각이었는데 대학에 졸업하면 반드시 상경해서 방송국에 갈 거라던 총각이었어요. 아들과 비슷한 또래 총각이 그런 소리라니 괜히 아들 생각도 나고 밥 그거 더 주는 게 뭐라고 싶어 챙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애들이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제 선의가 애들의 운명에 다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그 선의가 저한테 닿은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은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촬영지를 물색 중이라던 총각을 붙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휴대전화 앨범에 있는 남편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지요. 여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남편이에요.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냔 말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제가 건넨 사진을 보던 총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각의 입에서 내 가족이 무슨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총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머님, 이게 정말 아드님이 맞으시다면 아주머님 정말 위험하실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제가 보라카이에서 출발하기 전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거기서 아주머님 사진 속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남편분을 봤어요. 그게 정말이야? 내 남편이랑 아들, 며느리가 다 그 섬에 있다고? 아니, 그럼 나는 왜? 아주머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일단 여길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요. 여긴 현지인들만 지내는 곳이고 가이드 없이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꼼짝없이 도움도 못 받는 곳이에요. 일단 저랑 가요. 그렇게 청각의 도움으로 청각에 타본 배를 타고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배 안에서 총각이 하는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어제부터 꿈속에 있는 것 같더라니. 총각이 하는 말도 죄다 꿈이라고 믿고 싶은 말들 뿐이었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난 내 가족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대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탔다더니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옮겨도 모를 정도로 골아 떨어지더라. 아빠, 진짜 괜찮겠어? 그래도 아빠가 엄마랑 부부로 산 세월이 몇십 년인데. 됐어. 이미 버린 일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동안 식당으로 돈 번다고 집이며 가게며 재단 이 엄마 명인데다가 돈 쓰기도 힘들고 정년퇴직하고도 그놈의 식당을 놓지 못하는 여편네 때문에 관절도 다 나갔어. 아빠, 이제 아빠 식당에서 이거될 필요도 없어. 그저 좋은 차 끌면서 여행이나 다녀. 여행이나 하는 삶이라니. 내 팔자에 그런 게 있을 줄은 몰랐다. 근데 오빠야말로 괜찮아? 오빠네 엄마잖아. 근데 그렇게 쉽게 버릴 마음이 들어? 죄수막이야 하지. 근데 그냥 갈라고 하시면 주시지도 않을 건데 뭐.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고. 하여튼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가 나오냐? 헤이 아빠. 아니, 그 부분은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
총각은 카메라에 녹음이 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인 것이 분명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각만에 의하면 가족들은 나를 버린 거였어요. 둘 다 내 명의의 재산을 손에 넣고 사이좋게 나누기 위해 벌인 일이었죠. 그리고 저를 더 놀랍게 한 것은 아들이 이미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 내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고모부였다는 것을요. 그냥 들어도 범죄다 싶은데 끼어들기 애매하고. 돌아가면 제가 파일 따로 빼드릴게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힘든 이야기였죠. 총각이 제 가정사를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까지 지어내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연자실한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총각의 도움을 받아 딸에게 연락했고 놀란 딸이 대신 끊어준 항공편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총각은 저를 자기 숙소에 데려가서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옷도 새로 사다 주었어요. 그리고 고만까지 데려다주며 배웅을 해주었죠. 그때 총각이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그때 밥값 톡톡히 할 테니까 한국 가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도울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상심 마세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제가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부정했고 잠이 들었다가도 악몽이라도 꾼 듯 소스라치게 놀라 깨었어요. 다시 섬에 버려지는 꿈이었죠. 그리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딸을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오랜만에 만난 모녀가 흘리는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대성통곡을 했네요. 사람이 어떻게 돈 욕심에 자기 아내를 버려질 뻔한 자신을 키워준 고모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들의 완벽 범죄를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외국에서요. 해가 뜨거운 것이라 타기도 많이 탔고 그 사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마음고생해서 그런지 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고 딸이 너무 마음 아파했지요. 그리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아빠고 동생이고 올케고 가족에서 완전히 아웃이라고 선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사람을 시켜 아들 부부의 방을 뺐습니다. 남편의 짐도 죄다 빼서 가방에 싸두었고 집은 금매로 처분해버렸죠. 딸은 빠르게 법적 자문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며느리에게도 복수하기 위해 며느리 회사에도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에 있다고 했으니 높은 임원을 모시겠거니 해서 찾아간 곳에서 뜻밖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미정 씨 일로 찾아왔다고 하니 80은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체념한 듯 중얼거렸다고 해요. 고미정이고 조연수고 아주 지긋지긋하구만. 그 말에 딸아이가 화들짝 놀라 자기 동생 현수를 아느냐, 내가 현수의 누나라고 밝히고 그 두 사람을 바로 경찰에 고발하려고 한다고 비서진인 고미정을 당장 해고하라고 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 이야기하기를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나는 현수, 그 아이 외할아버지입니다. 며느리가 비서로 있던 회사의 회장이 바로 아들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오빠의 장인이었던 겁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된 그분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외할아버지를 찾은 것이 바로 대학에 입학한 후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서주와 아들인데 알아보겠냐고 하면서요. 나한테 주아는 평생의 죄책감이자 후회였습니다. 내 뜻에 따라 살길 바랬던 욕심으로 딸을 그렇게 내치고 또 내 뜻에 따르지 않아 그렇게 속절없이 먼저 갔구나 싶어 속이 상해 딸이 낳은 자식이라고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내 딸이 낳은 자식이 찾아오니 마음이 매우 좋지 않더이다. 내내 문 밖에 머물던 죄책감이 문을 열고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당돌하게도 처음부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받아 자취방을 얻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다 받아냈고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지원이었다고 해요. 죽은 딸에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이 있으니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졸업 후부터 아들은 차를 사달라 지불해달라며 점점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더군요. 그 밖에도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 주는 셈치라는 식으로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인성이 좋다 정평이 난 회장 부부가 실은 딸과 외손주를 매정하게 버린 내녀란이었다고 흠집 내겠다고 하면서요. 그깟 협박에 돈을 내준 게 아니라 딸을 지키지 못하고 내친 그 후회로 돈을 내어준 건데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차라리 아들 몫으로 유산을 크게 떼어주고 끝내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경영 수업을 받아 경영권을 물려받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이미 회사의 경영권은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외삼촌 되는 사람에게 승계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욕심을 보이며 그 다음 승계권이라도 확보해달라는 맹랑한 요구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돈을 떼어주고 말자니 아무래도 유산과 직결된 문제이니 남은 올케의 형제들이 걸리고 그분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아들이 뒤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더 차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와 남편이 귀국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왔어요. 예정대로라면 저도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왔겠지만요. 저는 짐을 다 뺀 텅 빈 집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부부와 남편의 그 뜨악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과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귀신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에요. 필리핀 외딴 섬에 있어야 할 제가 말끔한 얼굴로 먼저 집에 와서 서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마, 이게 어떻게... 나를 버려? 네가 감히 나를 갖다 버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버리다니.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필리핀에서 내내 엄마 찾아 들어온 건데 일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려고 했어. 달 빼말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직도 등신처럼 당해줄 것 같으냐? 너 내가 고물한 것도 알고 있었다며.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네가 어떻게... 아, 진짜. 해주면 또 뭘 얼마나 해줬다고. 뭐? 막말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밖에 더 했어. 엄마. 아니, 고모. 그 정도는 보육원에서도 해. 지금 내 앞에서 친아들처럼 키웠다. 그게 생색이야?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지 그랬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우리 오빠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나중에 네 아빠 만나 너를 이렇게나 키웠다고 떳떳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애를 쓰지 말고 돈을 썼어야지. 애 쓰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다고. 뭐? 내가 돈을 안 썼어. 네 누나 입에 들어갈 것도 너를 줬고 네 누나가 받아야 할 권리까지 주면서 너를 키웠어. 그게 그렇게 모자랐어? 그래서 네 외할아버지까지 찾아가서는 그렇게 돈으로 협박을 한 거야? 아우 씨 진짜. 자식 새끼 버려서 죽게 만들었으면 사람 된 도리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내 말이 틀렸어. 나는 정정당당한 요구를 한 거야. 내 부모가 살아있었으면 나한테 더한 것도 내줬겠지. 그리고 애초에 부모가 살아있든 없든 외할아버지면 그 회사에 내 몫도 있는 것도 당연한데, 외할아버지면 그 회사에 내 몫이 있는 것도 당연한데, 지금 그깟 10억 좀 가져다 썼다고 날 무슨 모렴치한 놈으로 만드네. 결국 아들은 더는 상정 못하겠다는 듯이 나가버렸습니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투였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히 했다는 식이니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홀로 남은 남편에게도 준비한 짐가방을 내어주며 조용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든 내 할 바는 아니지만 알려는 줘. 소장 보내야 하니까. 소장? 소장이라니. 뭘 모르는 사람처럼 굴어. 당신이 나 버리려고 했던 거 그거 소송해서 당신 감옥 보내야지. 뭐, 감옥이라니. 내가 당신을 왜 버려? 아,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을 잃어버린 거지. 뭐? 참나, 양심도 없다. 나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생선구이에 망고 주스 먹으면서 살 만큼 살았으니 집이나 건지겠다는 이야기래.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저는 그 길로 남편도 내쫓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총각의 도움을 받아 딸과 함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총각이 버려진 섬에서 저를 찾지 않았더라면 목숨이 위험했었을 수도 있다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되어 결코 가벼운 죄는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일단 아들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었어요. 술김에 말실수를 했다는데 수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냥 부모가 죽어 너를 키우는 거다 한 게 아니라요. 네 외가에서 두 사람을 반대해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된 거라고 했단 거예요. 법정에서 울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딸의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합니까? 저한테 양심을 운운하시는데 그렇다면 저 이심 좋은 회장 흉대나 내고 있는 저 위선자에게 먼저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고아가 된 손주가 불쌍해서라도 자기한테 한 짓이 감히 협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텐데요. 심지어 아들과 며느리는 미장결혼이었어요. 자기 외할아버지의 비서로 있는 여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외할아버지의 정모를 손에 넣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이죠.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날 필리핀의 외딴 섬에서 식사 후 잠이 들었던 그때 이후로 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빨리 깨고 싶은 악몽이요. 그 한 번의 여행으로 평생 내 새끼로 키웠던 아들과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을 잃었지만 저는 하늘이 절 구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던져놓았던 선의와 어쩌면 저를 살리고 싶었던 오빠의 도움일지도 모르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두 사람으로 얻은 이 배신감은 죽을 때까지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족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살다 보면 저처럼 기가 막힐 일도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